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방안입니다. 지난 토론에서 저한테 극단적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네. 후쿠시마 체르노빌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은 중국 원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동쪽 지역에는 원전이 많이 몰려 있고요. 이게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직격타인데 이건 어떻게 위험도를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가 없어요.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 그 안전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고는 잘 안 나겠죠. 그러나 사고가 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게 50년에 한 번이든 100년에 한 번이든. 중국 동해안에 원전들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아는데 거기 원전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원전 많아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니죠. 거기가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위험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중국의 원전의 안전관리에 대해 가진 특별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유망하고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꾸준히 의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 세일즈 같은 것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대로라면은 대한민국 원전이 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고 지금 결국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 말을 좀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한민국 원전이 위험하다. 원전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원전이란 지금 당장은 싼 게 맞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또 위험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그걸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원전 생산 원가보다 풍력 발전 원가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원전이 더 싸다고 그 LCOE라는 단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미세먼지는 편서풍지대에서 서쪽에서 날아들어오는 것인데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가 애매하거든요. 결국 중국이 미세먼지의 원인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부분 지역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협력을 일본과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저는 이준석 후보님의 일방적 의견 같고요. 그게 한반도까지는 피해를 끼치는데 일본에는 전혀 피해를 안 끼친다. 일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피해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같은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영향력은 30에서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다라고 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탈석탄, 감원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기저전력을 무엇으로 해결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수요는 갈수록 AI와 로봇의 발달로 늘어날 텐데 탈석탄하고 감원전 하면은 기저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엔 무엇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현재 상태도 원전의 비중이 32% 정도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2060년까지는 쓸 수 있는 상태고요.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니까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그 사이에 지금 막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걸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양수발전소라든지 이런 기존의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활용할 여지가 많이 있죠.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환경 파괴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산을 깎아가지고 결국 많은 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맞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물리적 저장을 하겠다는 기존의 것인데 양수발전소들이 있잖아요. 양수발전소의 기존 용량을 그러면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부족한 용량 아니겠습니까? 안 짓고 하겠다고요?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언제 양수발전소 용량을 늘린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라는 거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전력망이 지능형으로 다 연결이 되고 밤에 예를 들면 자동차 배터리 꽂아놨다가 안 쓸 때는 배터리에 전기를 빼서 다른 데 공급할 수도 있어요. 전국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게 되면 에너지 낭비도 적고 그런 간헐성도 상당히 많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V2G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화되려면 우리나라에 현재 보급된 충전기 구조 같은 것도 다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하신 다음에요. 쌍방울의 지주회사였던 광림이 사업 다각화한다고 하면서 임시 유총을 열고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25년 1월부터는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있습니다. 이 광림의 투명 경영을 담당하는 분이 황윤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감정평가사로 후보님 성남에 시장하실 때 성남에서 부동산 업무하셨던 이준석 분입니다. 후보님 45초 남았는데 한 분의
분에게만 질문하셨어요? 이런 분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나 아니면 여러 사건에서 결국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처럼 또 다른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ESS 자체가 화재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역별로 좀 혐오 시설 또는 기피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ESS가 기피 시설이 되면 이재명 후보 아이디어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ESS 시설은 기술 발전으로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동차와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기존에 화재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저장량도 매우 적었습니다.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야죠. 이준석 후보식으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고 ESS 시스템,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술 발전의 속도는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다. 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자꾸 부정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 황모 씨인지는 뭐 제가 알지도 잘 모르겠는데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김문수 후보님 한번 여쭤볼게요. 원전 비중을 60%로 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원전 하나 짓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이제 원전 비중을 올리겠다 그 말씀 같아요. 아리백이 뭔지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리백의 에너지원 중에 원전은 포함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원전을 60%씩이나 하면 앞으로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다가 맞춰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또 원전 중에 쓸 수 있는 건데 아주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가동을 시키고 아리백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자체는 좋은 구호이기는 하지만 아리백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당장에 뭐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현실을 모르시는데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것만 산다. 이 원칙을 정했잖아요. 그걸 이미 하겠다는데 그럼 거기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 수출 못하는 거죠. 정말 대책 없는 말씀이라는 그거는 한번 꼭 하고요. 그렇지 않은 잠깐만요. 많은 그 내용이 잠깐만 있습니다. 계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그 제도를 넘으려면 화석연료를 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화석연료로 쓰는 건 앞으로 제재가 있으니 안 되고 원전을 60%라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한번 생각을 좀 깊이 잠깐만요. 좀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시 김문수 후보님도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데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를 만들어서 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전 60% 하시겠다면서 또 이 말씀하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의견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이게 매우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송전망, 전력망이 부족해가지고 호남 같은 경우는 2031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금지해놨잖아요. 추가 그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뭐 서울 간 고속도로를 말하는 건 아니고 조밀하게 고속 송전망들을 만들어서 어디서나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게 쏟아 남은 것은 팔 수 있게 이렇게 해주자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원전 60%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 에너지 고속도로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산업 발전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버려지는 부분이 많은데 촘촘하게 연결해서 이 부분에 낭비가 없이 여러 가지 지역마다 특성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네. 그걸 맞춰서 하고 또 원자력 부분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원자력이 또 건설도 될 수 있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조력발전소 알겠습니다. 상당히 또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면 꽤 말씀이 여기저기 충돌하는 느낌이 좀 든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화 고속도로 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에 이어서 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새로운 산업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수 후보님 뭐 자료 숫자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말씀하시면 꼭 친중 뭐 이런 걸 걸어요. 그 중국과 문관계했다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으신 분인데 생각이 매우 올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점 지적은 하는데 좀 대안이나 자기 정책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요. 폭력 산업이 중국을 위한 거다. 제가 알아보니까 운영 중인 국내 폭력업체가 5개인데 지난 3년간의 정부 입찰에서 선정한 10개가 있어서 15개가 있어요. 이 폭력 산업 시설 중에서 국산 터빈이 2곳이고 나머지는 국산과 유럽산이래요. 중국산은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5월 16일 가동한 5번째 신안 폭력단지 이거는 답변 시간 30초 보장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웃겨야 됐군요. 자, 전체적으로 계속 이게 중국이라는 단어만 좀, 나오면 본인이 친중이 아니라고 항변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고요. 풍력 발전과 태양광의 대부분 장비라는 것이 택가리를 한다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중국산 풍력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태양광 장비도 그렇고 결국 중요한 상황에서 안보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킬 스위치 같은 것이 내장돼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도권 토론 김문수 후보 시작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건설 필요성 또 SMR이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이미 지어진 원전들은 계속 잘 쓰자. 가동 연한이 지났더라도 영광처럼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뭐 더 쓰는 것도 검토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추가로 원전을 국내에 어딘가에 짓는다면 그 어디 터가 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SMR 그건 연구해야죠. 우리 그 예산을 다 통과시켰잖아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어느 걸 배제할 게 아니라 적정하게 섞어 쓰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원자력의 위험성을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때문에 결국 탈원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상과학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면 과거에 기술이 아주 부진할 때 그때 원자력이 위험하다 했는데 원자력 발전하는데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꼭 그걸 가봐야 아는 것은 아닌데 가봐야 가보지는 알죠. 않았어요. 처리 후 연료, 그 핵폐기물 그거 정말 위험하잖아요. 처리 못하고 지금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폭발 사고는 안 날 거라고 다 조심했죠. 일본인들 조심하지 않았겠어요?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폭발했고 체르노빌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지금 한반도까지 피해를 입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 앞으로 정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 된다.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로 가보든지 원자력 연구소도 대전에 가실 때 한번 들러보세요. 그리고 경상도 가시면 표만 보지 말고 원자력 가보셔야지만 거기서 확인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이준석 후보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까 원전을 가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얼마나 이념에 경도되어가지고 원전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지를 좀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도 탈석탄 감원전 하겠다 그러면 기저전력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면은 조금 더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 예를 들어 핵융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풍력, 태양광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택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김문수 후보 잘 아시겠지만은 유럽의 북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양질의 풍력 자원이 있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나가는 나라도 있지만은 지난 토론에서 제가 지적했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경로상에 남해안 풍력 발전소들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태양광 발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다 비용이 돼가지고 우리 산업이 사실 전기요금에 얼마나 많은 영향 받습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말 그대로 이념에 경도돼가지고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작은 사업하시는 분이 들으시면요. 아이고 이거 우리 전기요금 200원, 300원으로 오르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는 자기 지식 자랑하러 여기 나온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이념의 문제로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것은 누가 그렇게 이념의 문제로 봅니까? 그 후보님 공약집 어디에도 기후 공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5월 21일 날 그 시민단체가 재생에너지 관련 질의를 했을 때도 후보님은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미래 세대가 가장 관심을 갖는 기후 공약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 저희는 당 차원에서 총선 때부터 당 공약으로 RE100과 CF100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해 가지고는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저는 기후 환경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가 가진 방향성이 딱 이것이다라고 우리 권영국 후보님께서 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저와 김문수 후보가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도요. 충분히 젊은 세대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거기에 더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인 행동 때문에 이념적이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기후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이념 문제로 갈라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당에서 했던 것을 후보 공약에는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을까? 혹시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거 아닐까요? 기후 공약이 없으면 단일화하는 네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별칭 하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후 없는 이준석 어때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다음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항공 참사 원인은 조류 충돌이었다. 그리고 가덕도는 무안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246배, 새방금 공항 610배나 높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가덕도 공항은 이미 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가 취소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오로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이 정치적 요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 또 지역 소외 또는 정치적 분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을 보완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공항을 짓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정말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게 만드네요. 결국은. 네.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 31.7%에서 60%로 2배 확대를 하고 신규 원전 6개나 더 짓고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도 상용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이 포화가 된 상태입니다. 원전 비중 2배 올리면 폐기물 2배는 나올 텐데 신규 핵 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장은 어느 지역에 건설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하고 또 앞으로 원전 배기의 기술을 높이면서 지역 보상도 높여서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자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성남시 경기도 민주당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바꿨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준비된 그리고 유능한 충직한 저 이재명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넘어서 삼권 독재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된다면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정하게 해서 이재명 독재, 바로 총통 독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6월 3일 저 김문수와 함께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막아냅시다. 오늘 토론만으로 다 담지 못한 절박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고 오요한나 유가족들,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은 이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그분의 말씀으로 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분의 말씀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빨강과 파랑으로 옷 색깔만 다르게 입고 나타나서 권력을 다투는 염치 없는 세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를 꾸짖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후보자 토론회는 5월 27일 화요일 저녁 8시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립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